주음마당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번째 참가 신청자인 김경훈 대표님, 그리고 오늘 맨 먼저 입장해 주신 강정환 선생님께 별도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선호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공동 주최한 시민 플랫폼 나들과 한국 공론 포럼, 그리고 광주 도시 미래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주간 단체 가운데 하나인 우리 시민 플랫폼 나들의 김경훈 대표님, 간단한 환영 말씀 부탁합니다. 김경훈 대표님. 김경훈 대표님 소리 들리세요? 아까 얼핏 네. 보니까 아직 그 사무실이신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네, 이따가 따로 다시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도시미래포럼부터 그러면은 소개를 도시미래포럼 공동대표님 변원석 대표님 환영사 홍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광주 도시미래포럼에 모든 분들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도시미래포럼에서 활동하신 분들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강길모 선생님, 강경환 선생님, 김윤정 선생님, 광주이죠? 네, 그래요. 우리 신명 선생님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강의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론장 이해와 공론장 형성을 위한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실 박태순 박사님을 모십니다. 한국 공동포럼 상임대표이시고요.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시죠. 일찌감치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현장 사례를 갖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다 저녁 시간인데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네. 예, 뭐 안 하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 나들에 대해서는 신 대표님이나 다른 광주분들 통해 가지고 익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미래포럼은 한국공론포럼과 형제 자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얼굴 보니까 반갑고, 우리 이경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광주에 계신 분들, 예, 처음 뵙게 되신 분들, 예, 너무 반갑고, 예, 환영합니다.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네.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간에 한 10분씩 쉬면서 하죠. 이 공부 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라도. 그럴까요? 어떠세요? 예. 나중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저 부산 분권운동본부인가요? 우리 저 신명 선생님 지금 말씀하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분권현실운동본부에서 유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미영이고요. 밥벌이는 여기 부산시 북부
구포위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화면에 비치는 순서대로 제가 임의로 모시겠습니다. 강길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요. 공론 포럼에서 우리 박태순 소장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분들. 네, 감사합니다. 김윤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윤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시민주권위원회 안에 공론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공론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올해 3년차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이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박태순 대표님의 특강으로 시작을 해서 네, 종종 SOS를 치면서 지역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론 이슈가 있어서 네, 좀 공론에 대한 공부가 너무 필요하던 시점에 이런 정보를 또 박태순 대표님께서 전달해 주셔서 네, 감사히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잠깐 김윤정 선생님 잠깐 이야기한 방금 발등의 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네, 그 춘천 지역에 대중교통을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 공론화 진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잘 아시다시피 그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버스 회사가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이제 경영상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오랫동안 지역 안에서 이슈로 가지고 있다가 회생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공영제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것에 대한 또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혹은 또 공영제로 전환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시민들과 네,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네. 그 대중교통의 완전 공영제입니까? 중공영제인가요? 네, 앞으로 방향이? 완전 공영제를 일단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좋은 사례 나중에 문의하면 좀 네. 자세히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얼굴을 안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 전영원 의원님 듣고 계실까요? 얼굴 비춰드렸어요. 보이고 있어요. 예. 얼굴을 안 보고서 이렇게 얼굴을 잊어버렸어. 다들. 저는 지금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신지 소개 부탁합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에너지 전환 마을 시범 마을 5곳 선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20곳 선정을 할 국가 사업인데요. 동구 지원 일동을 대상으로 22개 단체를 연대체로 조직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시네요. 마을학교 작년에 마을학교를 만들었고 1년 동안 활동하면서 22개 마을 내 22개 동아리를 모아서 이번에 이제 연대 회의를 구성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사업 계획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머리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원이면서 나들 이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은 옆모습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이게 저기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뒤에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이제 똑바르게 됐어요. 옆모습에 못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어디 보자. 다음 순서가 이경자 선생님. 얼굴 좀 비춰주세요. 얼굴이 반만 나와요. 조금 앞으로 조금 이렇게 당기시면 예. 오디오 틀어주세요. 오디오. 음소거. 소리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도시 미래포럼에서 저 새 공동 대표님들과 같이 일을 보고 있는 이경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박춘애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이시는 얼굴은 우리 조계현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사진 아니군요. 안녕하세요. 예. 조계현 박춘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예. 볼륨. 소리. 소리는 잘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가네요. 이어폰이 지금. 네, 그러면 조계현 박준혜 선생님 조금 이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초 선생님, 민원연의 사무국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국장 정민초라고 합니다. 네, 좋은 배움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훈 대표님, 가능할 때 손을 들어주세요. 자, 홍형화 선생님. 네, 그러면 다시 강정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강 대표님 1시간 전부터 오셨는데. 강 대표님. 네, 조금 이따 모시겠습니다. 그럼 송여지 선생님, 해남 땅 끝에 계시죠? 안녕하세요. 송여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송여지입니다. 제가 집에는 도착했는데 방이 워낙 창고 같은 아주 창고 같은 속이라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비디오 안 켤게요. 저는 단순히 오늘 주제에 대한 큰 관심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자 선생님. 마이크는 꺼져 있는데요. 김혜자 선생님. 네. 교육부에서 내려오셨나요?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네요. 예. 네. 네. 지금 저는 광주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광주 혁신학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 공간에서 학교 안에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까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되게 반갑고 또 이렇게 그냥 자료는 좀 공론장 관련된 자료는 봤는데 이렇게 직접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는 자리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손수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소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비디오 끄고 있었어요. 저는 광주가 학동에서 마을 활동하고 있는데 앞에 소개해 주신 우리 전영원 의원님의 늘 모델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강의도 초대받아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민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민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작년까지 했었어요. 올해는 그만뒀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그때
박태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를 진짜 고민이, 그러니까 정말 이것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음 박혜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나요? 박혜진 선생님. 네, 그러면 저희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리는데요. 박춘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소리 들립니까? 네. 네네네. 네, 저희가 그 스피커를 다른 거 연결해 놓고 있어가지고 여기 제 옆에 남편이고요. 장흥에 와가지고. 장흥이에요? 네, 7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막 일을 하다가 7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최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민 플랫폼 나들의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플랫폼 나들의 이사님이시고 우리 조계현 선생님은 감사를 하셨고요. 조계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서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역사를 현장에서 하나도 빠뜨림없이 기록해 나가고 계시는 우리 조계현 선생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성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요. 네, 한 몇 년 전에 박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약간의 그런 이게 연결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조금 뭐 제가 사는 마을 쪽에서 그런 뭐 이렇게 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오늘 아마 이 또 주제에 제가 많은 배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시간도 되고 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들어야 돼서 아마 이게 이제 비디오나 아마 오디오를 제가 끄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야외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글 선생님도 그렇게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정원 선생님 아직 어려우신가요? 자, 그러면 이따가 또 따로 모시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에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죠. 예. 2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공론장의 이해와 이제 설계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어쨌든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약간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개념에 관한 말씀을 한 40-50분에 걸쳐 가지고 조금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개념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 40-50분 정도 서부 경남 그 공론화 관련된 공공병원 공론화 관련된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줬던 사례여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박 대표님. 예. 메모를 하면서 들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 주실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을까요?
이게 PPT로 할 거니까요. 예, PPT로 아. 올려놓을게요. 예. 네. 예. 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모하시고 싶으시면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론장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번에는 공론장 설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화면 잘 보여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공론장 이해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론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공론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공할 공자에다가 논의할 논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공적인 문제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인 문제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론화, 공론장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현실적으로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건 될 화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인위적으로 공론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공론화죠. 주로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뭐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공론장 할 때는 이 장자가 마당장자죠. 필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이 형성되는 마당,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공통된 문제, 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공적인 문제에 관해서 공중이라고 하면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을 공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적인 사안에 관해서 공중이 함께 모여서 논의함 또는 논의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론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발생하는 것을 공론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의민주주의 뭐 쭉 해가지고 관계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국회의원도 뽑고 뭐 도의원도 뽑고. 그런데 이제 이 대의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과 탁월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이 대의제가 원활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민주주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언, 그건 이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고,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플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을,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에서 해야 될 것은 의사결정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스위스 그 직접 민주주의 하는 거 그 TV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논의 과정이에요.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 그런가 하면 이제 공화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론장의 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고 일정한 과정과 절차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공화주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투표 행위라든지 선호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바꿔가는 과정인 수기 민주주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론장의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가지 경우에 공론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아테네 민주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아크로폴리스나 아니면은 푸닉스 같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민회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또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론을 형성하는 거죠. 굉장히 큰 특징은 실제로 지역에서 이렇게 그 선출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공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론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특히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공론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 TV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공론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공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전통사에서 그 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국가 운영의 원리로서의 공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동양사회의 특징인데 동양사회에서는 천자가 하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죠. 황제든 뭐 왕이든 그래서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럴 때 그 하늘의 마음은 곧 민심이다. 이렇게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건 백성의 뜻에서 확인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백성의 뜻이라는 의미의 공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의미로서 공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정치 제도 안에서의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왕께 간하는 것을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제도적인 의미 그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과 미국에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메이플라워 타고 온 분들이 이 타운을 만들고 타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타운 미팅에 그 원조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타운홀 미팅 한 것이 기원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공론장, 그 피플에 의한 자율적인 공론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구에서 1970년대 이래에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롤즈라든지 하버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 등장을 해요.
딜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개념화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공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공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전에도 조금씩 쓰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언제였나요? 삑! 이거 퀴즈! 돌발 퀴즈! 최근에 공론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는 사람 손 드세요. 이거 주최 쪽에서 하면 안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소리. 예.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공론화라는 말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된 사건. 예? 크게.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 돼요. 마이크 켜고요. 안 들려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리므로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 그냥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또 중간에 예. 2017년에 그 총리실이 주관해서 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 공론화였었죠. 예. 그러면 2018년에 대표적인 광주 지역의 공론화는 뭐였었나요? 모르겠어요. 예? 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답.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그 공론장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공론장은 우리 시민들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권력 내부에서도 공론장을 만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론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이후에 소위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공론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전통적인 의미의 중요한 공론장이 하나는 미디어를 통한 공론장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일정한 문제를 같이 시민과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미디어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시민 중심의 공론장은 우리가 이제 그 1987년 이후에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에는 두 개의 그 대의 조직이 생겼어요. 하나는 공적인 대의 조직으로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일반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비공식적으로 대의하는 시민단체가 있죠.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론장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을 자발적으로 했던 첫 번째 경험은 1990년대 초반에 참여연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참여연대 산하에 시민과학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중심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GMO 문제라든지 유전자 변형식품, GMO라든지 원전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 합의회 같은 걸 하면서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장이 여러 번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장이죠.
오늘 아까 이제 쭉 말씀하실 때 마을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을 주민생활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기민주주의와 공론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화 작업을 거쳐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풍미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특출난 그 학자가 몇 분 계신데 대표적으로 롤스하고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롤스는 소위 그 공적 이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 그 이성이 강화되고 상당히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엘리트들이 뭐 법률가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면 반드시 이렇게 중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롤스가 그래서 이성과 엘리트 중심의 공론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독일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성도 중요시 여기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성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체계 있게 만들어 설치하면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 공론장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게 시민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한국에도 뭐 여러 번 왔었고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소통 공론장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이론에 의지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60, 70년대 또 그 90년대 초반까지 수기민주주의 이론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뭐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민주주의가 논의 과정과 절차,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성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어요. 이 비판들을 우리가 굉장히 곰씹어 보고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감소하죠. 대신에 이제 감성과 직관에 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과 직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합의라든지 이런 이성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과 논쟁 그 자체가 갖는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결론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론장을 통해서 어떤 사안에 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공론장에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서로 주관성을 인정하고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상호 중화성이라고 하는데
주관성을 갖되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풀어가야 된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립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졌고요. 이 밑에 있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공론장에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뭐 최근 문제가 되는 성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정규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비정규직의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뭐 이런 공론장에서 참여의 불평등, 의사결정 권한의 불평등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평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토론, 그 의사소통과 토론의 중요성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따라서 직접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의사소통이 큰 넓은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수기민주주의를 훨씬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론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계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주민주도 공론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공론장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공론장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도 하고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우리 그 공론장의 배경이 되는 변화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이제는 시민 중심에서 다중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정체성 중심에서 차이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중심에서 수기와 결정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권 없이 우리가 60, 70년, 1990년대부터 쭉 해왔던 참여가 참여 자체가 의미를 갖는 사회로부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회로 바뀌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념 중심 사회에서 문제 해결 중심 사회로, 쟁점 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고요. 국가에 대한 권리 중심에서 우리 시민 스스로 어떻게 권력을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중앙 조직 중심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또 대화 촉진에서 갈등 조정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권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이 분권을 넘어서 어떻게 자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중심으로, 또 국가 행정 중심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 대한 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요. 또 수적 다수, 선호 투표 중심에서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합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생산 기반도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면서 이렇게 이전의 산업사회 또 그 대의제 중심의 사회로부터 급격하게 우리는 변동 속에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몇 가지만 볼게요. 정보혁명과 초연결성이 사람들 하나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정보량에 있어서나 정보 판단 능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위주의가 퇴조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들, 그리고 사회가 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 그 핵심은 다원화, 다양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라든지 시민단체가 갖는 대의제의 한계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왔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죠. 내가 의사결정에 내 문제와 관련됐다면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결과적으로는 권력과 사회적인 관계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주도 공론장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민주도 공론장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두 번째 요인은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신 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권력에 의한 공론장의 왜곡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인은 권력의 자기 목적을 위한 공론장 왜곡이 계속되고 있죠.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저도 이제 공론화 위원 하면서 우리 신선호 대표님, 변호사 대표님 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하고 가슴도 많이 치고 했는데요. 이게 목적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라는 명분으로 의사결정을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론장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았어요? 신 대표님 맞아요? 맞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차이가 존재하고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도덕적 불일치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공론장에서, 공론화라고 하는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토론과 논쟁 못하게 합니다. 그냥 의견만 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빈도 체크해가지고 의사결정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의 그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토론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는데 토론과 논쟁이 없어요. 이건 사실은 공론장, 이게 전론발의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한계와 세련된 국민 동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무작위 추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라는 명분으로 동원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참여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공론장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론장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인식의 범위도 넓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공론화는 의사결정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과정은 어떻든 간에. 왜 의사결정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 의사결정된 내용을 공공기관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론장 운영은 자치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치 분권을 넘어서서 자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자치라고 하는 것과 공론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저는 자치 없는 공론장은 실제로 활성화되기 어렵고 공론장 없는 자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공론장과 자치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치는 머릿속에 있는 추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논의를 하고 스스로 다스릴 내용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장과 자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 보면 자치가 그릇이라면 공론장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치를 생각하면 어떤 문제와 직면하게 되나요? 권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죠? 권력은 자기 목적을 언제든지 실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그 주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을 권력과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 항상 권력에 이렇게 부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공론장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량적인 관계에 있어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권력의 도움 없이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래서 이게 대항적인 측면과 협력적인 측면의 긴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된 이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파워라고 하는데 소통 권력을 통해서 이런 이 긴장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 권력과 기량과 협력의 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 권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느낌,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세 번째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론장의 목적은 문제 해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정부 주도 공론장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정부는 지금 현안이 되는 문제만 해결하고 휙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공론장을 하면서 보면 정부가 주도한 공론화에서 오히려 문제는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해 가시죠?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주민주도 공론장에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이걸 넘어서서 서로 간의 우애와 협력을 생산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공론장의 목적은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갈등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증진하는 과정이 돼야만 되고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내셔널 피플, 국민에서 시티즌, 시민으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민적인 자각을 한 사람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자각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시티즌,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민의 단계를 넘어서서
삶의 주체인 주민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따라서 국민일 때는 우리가 국민교육원장 이런 것처럼 국민으로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민으로서는 국가로부터의 시민적인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존재 또 유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존재, 유적 존재로서 내 삶을 내 이웃과의 삶을 훨씬 더 그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될 주체인 것이죠. 따라서 주민 주도의 공론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사회의 그 공론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와 권력기관의 자기 목적 실현 공간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공론장의 주제가 우리들 삶과 직결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 공공기관의 자기 목적에 의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뭐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오늘 참여한 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를 들면 실업 문제라든지 아이들 육아 문제라든지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 삶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은 이 공론화의 주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과 논쟁이 없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름만 수기형 뭐 공론화 어쩌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수기 과정이 없습니다. 수기 없는 공론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동원되는 공론화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소위 이렇게 무작위 추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참여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또 참여를 하게 되는 이상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수용성과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 공론화죠. 의사결정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공론화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설계가 없는 공론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날 강의할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사안이 다르고 구성이 다르면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를 할 것인지는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창조적으로 설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는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소위 그 미국 사람이 만드는 딜리버레이티브 폴링이라고 그래서 공론조사가 만능약인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도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이거는 참 웃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원래 그 딜리버레이티브 폴링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개발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목적이 다른 건데 공론화 한다면 전부 같은 방식으로 그거는 공론장에 대한 설계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 것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 문제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의 문제를 어떻게 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 것인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돼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도 있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창조적인 공론장 설계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주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한테 민주주의를 대행시키고 있어요. 근데 용역회사가 민주주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역량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예. 비전과 그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민주도 공론장의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수준 높은 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삶의 공간, 삶의 현장, 우리들의 문제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공론장은 자율적이어야 돼요. 자율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공론장이 허접하면 안 돼요. 수준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5가지 정도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민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공론장을 연다고 할 때는 그 공론장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만 참여 여부와 관련된 공론장에 관한 정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운영은 자율성을 띄어야 돼요. 이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고 자본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계를 이 공론장을 만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논쟁적인 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논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논의의 수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으면 그 결과가 효과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의회의 도움을 통해서 실현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논의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결국은 의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권력기관과 어떻게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조직하고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자꾸 논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논쟁을 해야 되나. 논쟁해야 돼요. 많은 문제들이.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견을 회피하고 가면 반드시 나중에 다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논쟁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논쟁이 파괴적인 논쟁이 아니고 이렇게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논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논쟁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 없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게 공론장이라고 열었지만 공론장에서 예를 들면은 회의 시간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 이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뭐 오후 1시에 막 잡고 이러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데서. 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막 참가비 같은 것도 막 7,000원 이렇게 막 시간당 그러니까 하여간 최저 생계비도 안 되게끔 하면서 시간을 막 뺏기도 하잖아요. 참여 공간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가 하면 정보 자체도 일반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 통합,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4가지 역량을 키워야 돼요. 하나는 문제가 뭔지, 또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발굴과 문제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거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만 공론장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론장에 누가 참여해야 될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지, 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논의를 심화시켜 가야 될지라고 하는 공론장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용역회사나 무슨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역량을 갖추어서 스스로 그 과정을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 차례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래야지 이렇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그 합의의 그 정도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생산적인 논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갈등 조정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퍼실테이터 해가지고 그 대화 촉진 역량 그 훈련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갈등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이 도덕적 불일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회의 진행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진지한 논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화 촉진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디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돼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의한 결과를 결국은 권력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실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라든지 행정부하고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라고 하는 그 협력과 협상 능력을 또한 동시에 갖춰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좀 안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뭐 의견도 좋습니다. 질문 안 해도. 아니면 뭐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이렇게 반박도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우리 박혜진 선생님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네. 혹시요, 네. 내용 중에서 네. 저는 제일 와닿은 게 창조적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론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떤 방식의 공론들이 가능할지를 보려면 이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론적인 부분, 형식적인 것에 좀 자꾸 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의존해서 따라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공론을 진행해야만 공론의 기능이 살아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공론의 뭐 여러 가지 뭐 공론 조사 방법이든 아니면 뭐 타운홀 미팅이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나 방법들은 좀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딱히 이런 부분에서는 요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늘 창조적 설계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시니까 물론 역량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좀 새로운 방식의 설계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용역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매끈하게 생긴 모조품 뭐 내지는 상품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은 우리 강원도에서 김윤정 위원장님이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훨씬 더 적중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높아요, 실제로. 예. 다만 자신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을 이게 숫자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용의 질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수결로 하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어떻게 부각될 것인가? 또는 내용의 질적 차이를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있잖아요.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기법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을 보고 고민을 하면서 형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 같은 사람이 이거는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거고 저는 그게 바로 핵심적인 민주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설계를 못해요. 기존에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공론장 설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론장 설계는 방법이 아니에요. 메소드가 아니라 밸류예요. 가치를 체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상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사안 자체를 보는 눈이 이게 다양성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만 구성을 그렇게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공론장의 운영을 공정하게 해야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는데 그 공정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개의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것이 불공정한 것인지를 직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컴플레인이 생기겠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겠다. 문제제기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이 공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역량이에요. 영능이야, 영능.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치, 우리 이제 여기 586들 많은데 막 가치로 막 주장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가치, 민주주의와 만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위 87년 이후에 민주주의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뭐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직선제부터 뭐 최근에는 뭐 무슨 개혁에 관한 법까지 그런 단계가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생활상에서 그거를 실현하는 것은 그런 가치나 제도뿐만 아니라 이게 감각화된 직관이 형성돼야 돼요. 그 단계가 깊어지는 만큼 그 설계의 모양새는 훨씬 더 현실 적합적인 것이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할까요? 우리 김윤정 선생님이 이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뭐에 대해서 논의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과정을 가장
현명하게 만들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지, 이 과정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수용적인지,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 과정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뭐냐면, 지금 그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를 포함해 가지고 이 공론화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앉아 있는 것이 관리자 역할을 해요. 용역해서 시킨 다음에 야, 니네가 다 조사해 가지고 와, 우리한테 보고해. 그러면 뭐 그럴듯하면 예스, 아니면 야, 좀 더야. 이거는 진짜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단 하나의 메소드는 가질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마음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진지하지도 않아요. 진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지, 이 문제 해결 자체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론화위원회가 실제로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고민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계하고 그 과정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 서부 경남 공공의료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박기진 선생님, 그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들이 다 했어요. 실제로. 용역회사를 시켜가지고 대행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만 제대로 된 내용을 형성해 갈 수가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공론화위원회는 관리 조직이 아니고 그런 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다. 그 설계를 또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대중교통 공영제에 대한 공론 요청이 왔을 때 공론화 그 위원회 안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다뤘던 것이, 이거 기존 같으면 정책 사업으로 갈 성격의 것인데 이걸 공론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이미 행정에서도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를 시민들의 그 어떤 의견이라는 형태로 투표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해진 답에 대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는 정책이지 시민들이 뭘 알아서 공론장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도돌이표처럼 같은 이야기와 같은 비슷한 의견들이 계속 몇 바퀴를 돌다가 어느 순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의 근본적인 질문은 공론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인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인 건지,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자연스럽게 공론을 진행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즉 공론화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공론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너무 매몰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만약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제 그 사안들을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공론화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 그래서 공론을 통해서 공영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보다는
공영제를 어떤 공영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공론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제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 공영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서 그것에 대한 감수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공영제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이제 사후 처리나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방식의 그 반영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점들을 이야기하니까 나름 공론의 목적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여간 그 공론이라는 걸 통해서 행정 업무 중에서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론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이게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도 뭐 어떤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어떤 주제들이 공론화의 중요한 대상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아무 주제나 공론화의 대상은 아니고,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수가 그 대상인 경우에 공론화의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공론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뭐 무슨 뭐 자문위원회도 있고 뭐 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될 상당한 권한을 시민들한테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불간섭 원칙이에요. 기회는 제공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공론장을 오히려 준다라고 명분만 획득하고 공론장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 의도대로. 왜냐하면 공공기관 자기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해왔던 사업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선거 과정을 통해서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밀고 가는 경우에 갈등이 심화되거나 반대에 부딪힐 그 위기가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넘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관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론화에서는 그 공론장 제안자가 제안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는 전혀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공론장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자체의 단체장의 역량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걸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안자로서 어쨌든 이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수용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되고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몰라요. 네. 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하여간 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대구 경북에 자주 가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공론장을 국말아 드시고 뭐 완전히 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론 같은 조직이 막 공론장을 막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막 부셔. 싹도 안 났는데 막 짓밟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항 공론장이 필요해요. 시민에 의한 자율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왜곡되었음을 오히려 폭로하고 문제 제기하는 그 얼터네이티브 퍼블릭 스페어가 대항적 공론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 네네. 네. 이게 뭐만 잠깐 흘려도 언론에서 이미 막 된 것처럼 보도가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공론장을 이미 다 말아드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또 뭐 우리 공정호 선생님도 왔네요. 네. 또 저 이렇게 맨날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빨리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조금 어렵죠? 조금, 예.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을 별로 안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그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우리들 삶의 영역에서 있는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도 좀 이렇게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는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가려면 원칙도 지키고 또 서로 관계도 중요시 여기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 과정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 플러스 공화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원칙과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예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하기에 딱 좋은 게 공론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신 대표님 뭐 퀴즈 낼 거 있으면 잠깐 내고, 아니면 여기 소개 안 하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그 사례로 들어갈까요? 아까 소개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실까요? 네, 강정원 선생님 들어오셨을까요? 강정호 선생님, 강정환 선생님. 공정호 선생님은요? 공정호 선생님. 공 대표님, 공정호 선생님. 네. 박혜진 선생님. 박혜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좀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온다고 시간을 조금 늦게 도착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항상 공부하는 입장이고, 글쎄요, 이제 세상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은 누군가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항상 저는 좀 와닿았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론이 되기가 참 힘든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가 왔다고 좀 체감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좀 영향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혜진 선생님은 서부경남 오려 공론화 때도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걸 선생님, 홍효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그 동구 하기마을 아파트 마을 활동, 작년에 마을 활동 했었던 그 입주민, 하기마을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전현님 소개로 들어오셨군요. 그 손수철 대표님 소개로. 그렇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 나눠주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우리 김경훈 대표님 아직 시간이 안 되시는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 2부 순서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2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건데 이게 워낙 그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를 해도 그 정도인데 그냥 계속 해도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는 게 좋겠어요? 쉬었다 해요. 그러면 그럼 대표님 한 5분만 쉬었다가 5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8시 33분인데 38분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